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뭉치면 간단히 날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임이 돼야 등기도 지울 수 있고 업무는 해임이 돼도 애당초 국토부가 이 표준정관을 만들면서 좀 마음에 안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임이 되더라도 해임된 사람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를 안 뽑으면 그 사람이 계속 직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조합에서 해임되면 우리 일 안 하겠다, 당장 업무가 마비된다,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녔었죠, 그동안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공백이 일어나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입주가 지연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어느 조합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장이 그만큼 그 말에 이면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임기가 필요합니까? 조합이 일을 하는 겁니다. 조합의 대표자가 바뀌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의 존립이 흔들리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 여기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꾸려고만 하면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조합장을 바꾸면 시공사 공사를 그만둔대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일반 입주자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계약을 어떻게 그 손해배상을 하려고 시공사가 공사를 멈춥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있던 거 북한에서 뭐 총 몇 방 쏴주잖아요. 막 하면 모르겠어요. 혹시나 또 삼성이 한 일주일 또 살짝 겁주려고 씌워볼라나요? 그러려면 어제 그렇게 했어야죠. 해임은 끝났잖아요. 어제까지 그런 일 없었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임원을 후임자를 빨리 선임해서 사실상 해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할 테니까 이제 빨리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처음에 국토부가 표준정관을 만들 때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그 후임자가 계속,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불법행위만 있어도 직무집행 정지를 할 수 있고 상법상으로는, 그리고 정관에 만약에 하자마자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돼 있으면 직무대행자 뽑아서 빨리 후임자를 선출하면 되는데 여러분 표준정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결국에는 해임을 했더라도 지금 조합장이 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왕십리 일교육 같은 경우는 해임 당한 뒤에도 4번을 관리처분을 변경을 시도했었습니다. 해임하고 선임까지에 360일 걸렸습니다. 해임한 그 총회에 대한 소송을 갖고 막 묶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절차를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해임은 끝났기 때문에 조합장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러나 긴급한 업무를 우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시는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해임 발의는 23조 사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10%만 있으면 발의를 해서 이제 총회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 해임이 아닌 다른 총회 안건은 20%가 발의서를 내줘야 됩니다. 최소한 5분의 1 이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5분의 1 이상이 발의서를 내면 자, 임원 선임해달라. 이제 선임하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는 OS 쓰지 마라. OS 쓰면 여러분 또 당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평일날 해임총회 다시 한다 해서 새로 뽑아놨더니 OS 써갖고 어디 가서 뚝뚝뚝 두드리고 너희들 다시 해임했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은 돈도 없고 내 자리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결국 새로 들어가는 임원들은 여러분 심부름하러 들어가는 거죠. 계약을 새로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죠? 이권의 개입의 여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날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관 변경안을 보시면 불합리한 정관 내용들을 제가 좀 손질을 해놨습니다. 특히 정관과 정관끼리도 안 맞습니다. 21조 뭐 정관하고 구조가 그러니까 8조가 안 맞고 뭐 이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손질했고, 가장 중요한 골자는 여러분들이 해임총회 OS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터넷 또는 일반 지금처럼 여러분이 직접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번거로우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내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서면으로 보내도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해서 막 여기까지 차 타고 와서 미리 내주고 하고 했는데 그런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5년 5월 7일 날 표준 임원 선거 관리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1년 이내에 고쳐라. 직접 제출하든지 아니면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해라라고 해서 고시했는데도 어느 조합도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정관을 바꿔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을 하는 쪽으로 정관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총회 운영과 관련해서 23조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면 22조의 총회 의결 방법을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23조에 보시면 여러분 총회 하는데 오늘 용역 보낸다고 하던 버리장머리 어디 안 간다고 뭐 무력으로 여러분 방해하겠다니까 살짝 긴장하셨잖아요. 그 말들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OS 눈에 안 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앞에 있는 보시면 좀 고생하긴 했지만 그죠? OS 줄 돈을 이런 분들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조합원 중에서 하루 좀 일찍 와서 봉사하시고 하면 OS한테 줄 돈 뭐 그 돈 때문에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안하니까 앞에 일찍 오셔야 되고 또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 하면 그날 수고비 정도 일당을 조합원님들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용역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용역 한 명 쓰는 돈이면 여러분 뷔페에서 5명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용역 여기 20명 쓰는 돈이면 여러분 오늘 뷔페 가서 편안하게 이런 불편한 자리 말고 뷔페에서 식사도 하면서 이제 동별로라도 이렇게 자리 배치해서 앞으로 이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서로 알고 이렇게 식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총회를 좀 자유롭게 하면 그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몇 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죠? OS 한 명당 조합원 5명, 용역도 한 명당 5명, 까만 옷 입은 애들 없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그따위로 용역을 쓰면 새로운 조합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조합장 총회 개최권을 박탈하자라고 집어넣어놨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정관에다 집어넣어놨고 하도 단 한두 번의 총회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합시다. 조합원들끼리. 그게 맞잖아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이상한 놈들 배치해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경호 대상이고 여러분들은 위험한 인물이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의 대표가 여기 서 있으면 잘못한 일 있으면 조합원에게 비난도 받아야 될 것이고 잘한 일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칭찬도 좀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총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하고 지금 이걸 했으니까 오신 김에 서명을 좀 해주고 이따가 제출해 주셔야 여러분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오늘 발의가 끝나서 그래서 이 얘기를 미리 해임되기 전에는 못하는 겁니다. 아직 그놈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이걸 오늘 제출해 주시면 이따가 뒤에서 함이랑 넣고 거두셔야 돼요.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고 나가시면 결국은 새로운 임원을 뽑자고 해임한 거잖아요. 조합을 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제출된 걸 갖고 월요일 날이라도 즉시 공문 만들어서 조합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2달 이내에 개최를 하지 않으면 영등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총회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자 대표가 다시 의장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총회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입후보하고 그래서 새로운 임원을 뽑아야 되겠죠. 입후보자 등록 절차도 밟아서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절차상 필요한 총회 개최 요구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기 카페에서도 막 카톡에서나 토론하실 텐데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확실하게 이걸 제출하면 제출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조합장이 해야 되고 조합장이 하지 않으면 즉시 감사가 해야 되고 여기 감사가 없잖아요. 해임은 저거 뭐 옛날에 사건 썼다면서요. 저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기부상 살아서 해임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청장한테 빨리 승인해달라. 그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신길 7구역구니까 구청장이 미정민정에서 가서 난리를 법석을 좀 피워갖고 빨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여러분도 이번에 요거 해서 구청장한테 승인 요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회를 선임총회까지 마무리하는 데 한 2달 더 걸릴 겁니다. 2달까지는 이건 제출하고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동안에는 아무리 눈에 보기 싫어도 여러분이 해임을 했지만 금마가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생겼고 민법상으로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조합원 4월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2주 이내에 개최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관이 희한하게 생겨서 2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달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규정을 정관에서 국토부가 안 만들어놨다면 밀법 규정을 써서 2주만 딱 지나고 법원 가서 법원에다 허가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국토부가 처음에 정관을 만들 때 그따위로 만들어놔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달을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거 지금 제출해서 가시고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문제입니다. 여기 정관에도 정관 변경안을 제가 집어넣어놨습니다. 누가 한 분만 줘보십시오. 추가 분담금 때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추가 분담금이 왜 생기는지는 알고 계세요?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가 분담금 물리를 하는지는 아세요?
모르죠. 막연하게 지금 공포심하고 있지 왜 그런지 모르시죠. 아까 우리 신길 7구역 조합원 와 계셨는데 가셨나요? 아 계시네. 신길 7과 여러분이 시공사와 저기가 같죠. 정비업체도 같죠. 시공사도 같죠. 철거업체도 같죠. 유전자가 한 90% 정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다 여러분이 참 많이 충격적인 내용이라 제가 아직 여러분들 조합에서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조합에서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여러분 조합의 7구역에는 있고 11구역이 없냐 하면 전체 관리처분 계획서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딱 나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7구역은 사업비 이주비 이자가요. 여러분한테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무이자 이주비라고 무이자 이주비 아니라고요.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조합이 대신 내주는 이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한테 받아 간접 이자, 간접 이게 이주비 간접 사업비로 부담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조합에는 220억이었죠. 맨 처음 120억이었다 했다 올렸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자료 보니까 신길 7구역은 이게 330억입니다.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길보다 좀 적으니까요. 근데 신길 7구역도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330억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자, 이 금액도 맞는가 한번 우리 계산이나 해봅시다. 우선 요것만. 여러분들 지금 종전자산 총 평가액이 얼마입니까? 1,500 정도 되죠? 아, 1,250억입니까? 그럼 이주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 스마트폰 하나 꺼내서 계산 좀 하세요. 이주비 얼마 받았습니까? 50% 받았습니까? 60%. 60% 받았습니까? 1,200억에 60%면 얼마입니까? 700억? 700억. 근데 신길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정전자산은 3,000억인데 1,450억 받았습니다. 50%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주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평가액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60%지만 실제로는 5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한 600억 될 겁니다. 안 봐도 그건 뻔합니다. 왜냐하면 소액 평가액은 그렇다 하시더라도 저기 전세 빼주고 못 빼주고 하고 실제로 받을 게 없습니다. 말이 60%지. 대개 50% 정도가 잘 안 됩니다. 어디나. 정해지긴 60%여도 그럼 600억 잡고요. 1200 아까 50억이었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져도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총 정전 자산가로 따져봐도 신길끼리만 비교해도 뭔가 여러분이 많죠. 220억이 안 될 것 같죠? 그죠? 아니 여기가 330, 여기도 근데 많이 뻥튀기 하는 거예요. 신길 3동에. 여러분 얼마나 뻥튀기 되어 있는지 계산이나 좀 해보자고요. 자, 이주비 이자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3점 몇 %대 받죠 요즘. 근데 요즘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초창기에 금리가 좀 높았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한 그냥 5% 계산해 버립시다. 600억이면 5%면 얼마입니까? 30억이죠. 1년에 4년 걸린다고 합시다. 120억이죠. 요즘은 5% 안 되니까요. 120억밖에 안 되죠. 여러분이 맨 처음에 잡을 때 120억 잡혀 있었죠. 그것도 기억 못 합니까? 잘 모르세요? 120억 있다 220억으로 올라갔더만요. 지난번에 보니까 120억이 얼마에서 관리처분 변경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주비 이자는요 무조건 사실은 본인들이 냈어야 합니다. 제가 7구에 뜯어 고치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주비를 안 받으신 분도 있고요. 요걸 만약에 빼놨더라면 220억을 만약에 내가 각자 하게 했더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00 아까 50억이 종전자산이었다고 하니까 최소한 비료율이 15%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5억인 사람은 7,500만 원에다가 분담금을 덜 낸단 말입니다. 종전자산이 1억인 사람은 1,200만 원을 덜 냈을 것이고 처음부터 이걸 많이 잡아놓으면 여러분 재산이 종전자산이 저평가돼서 출발한다고요. 비료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대출을 안 받은 사람도 있거니와 대출을 받을 것도 없는 그런가 하면 아주 깡통인 사람은 최저이주비라 그래서 또 준 게 있어요. 인심 쓰듯이 그 사람들도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전 자산이 많아서 분담금을 낼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환급금을 받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선납한 거예요. 이미 다 이자를 내 재산만으로 전체를 다 내버린 거라고요. 이 사람은 이주비는커녕 선납 할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분담금을 넣을 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연체이자 붙죠? 대신에 며칠 빨리 내면 뭘 해주던가요? 선납 할인.
그러니까 사람은 필요할 때는 외상을 좀 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종전자산이 높은 사람은 미리 다 냈는데 뭘 할인이 한 푼이나 해주는가요? 말이 됩니까? 이따위로 사업비를 계산해 놓으니까 그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대출을 썼으면 대출 쓴 만큼만 이자를 내면 되잖아요. 왜 이자를 내가 낼지, 여러분 통장이 지금 다 조합이 보관하고 있다고요. 내가 은행거래 할 줄 몰라서? 아니죠. 여러분을 속이려니 어디서 속일까요? 개인별로 이자를 여러분이 아무리 불법을 잘 밝히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조합원 전체 모여, 네 대출은 얼마야? 한 달에 나간 거 한번 찍어보자. 통장 다 찍어봐. 합쳐보자. 우리 얼마인지 계산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을 어떻게 만들어도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20억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란 말이죠. 이 자체로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지금은 5%가 안 되니까 초창기 좀 높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 3점 몇 프로가 이랬잖아요. 그렇게 해도 12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220억의 진실부터 여러분 우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없는 게 하나 있다고요. 신길 7구역에는 있고 11구역에는 없다. 이게 뭐냐면 사업비 이자라는 거예요. 신길 시에는 이 사업비자가 43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뭔 지랄. 1250억을 빚을 지고 있는, 아니 1450억이 신길 7의 2주비인데 이 부채는 얘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있는데 공동으로 이자를 내고 있는 거고, 그 중에는 저 빚을 안 진 놈도 내고 있고 막 개판이에요. 옆집 아저씨 이자치가 대신 내고 있는 놈도 있고. 이놈저놈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 430억인데 여러분이 여기다 반이 안 되잖아요. 조합의 규모가 보면, 종전재산 규모 보면. 근데 이건 더 넓어요. 이것이 더 높아요. 이것이 2분의 1로 따져도 한 70억도 안 돼야 되는데 220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아무리 후하게 계산하면 120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100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준 돈에서 우리는 이 돈을 다 계산해 미리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계산해보면 한 100억 남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계산해봐도 저렇게 계산해봐도 대충 계산해봐도 무조건 남아요. 그런데 추가 분담금이 왜 나올까요? 뭘 안 잡아놓은 게 있대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 안 한 거. 그게 뭐냐? 사업비 이자래요. 신길 7구역 예로 듭니다. 1450억을 내내 빚지고 있었던 사람도 이주비 이자가 330억인데 430억을 만약에 사업비 이자를 부담하려면 신길 7구역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한 2천억 이상의 빚을 갖고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고 이자만 내고 있어야만이 저 이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낸 분양대금, 그동안의 분양경비, 일반 분양 수익금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뭔 빚이 그렇게 많아요?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못 갚고. 우리 돈은 다 어디로 갔길래? 한 번쯤 의문이 안 생깁니까? 예, 네, 뭐라 합니까? 왜 우리가 100억씩이나 내면서 그걸 하냐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왜 끝날 때 해임이 중요하냐면, 해임 선임이 중요하냐면, 자, 네가 다 해먹었다 이제. 계약을 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돈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을 먹을 리가 있나요? 어떤 세상인데? 계약을 해먹었다고요. 그런데 더 내려요.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자, 네가 다 끝났으니까 계산은 우리가 할게. 일은 네가 했고 계산은 다른 사람한테 한 번은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계산하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들어가기 전에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들어가서 새로운 임원한테 이거부터 좀 따져봐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이거예요. 여기서 한 100억 남을 것 같은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돈은 그럼 어디다 썼는지 좀 봐라. 그러고 나서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는 게 뭐래? 사업비자래. 사업비자 우리 그거 관리처분이 없었는데 왜 지금 받으려고 하는지는 따져봐라. 계약서에 있대요. 언제 계약서에 그게 있는지. 계약서에 보면 교묘하게 사업비의 이자가 나오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과거 조합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합이 계약서를 총회를 얼레벌레 왜 총회하는지도 모르고 관리처분하는데 시공사 선정하다 안건에 다 있어요. 여러분 총회 안건에 그냥 다 찍고 온 거예요. OS가 그냥 달라니까 무조건 찬성에 찍으라니까.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뭐가 문제가 돼서 과거의 조합들에는
없었는데 요즘 조합들이 왜 사업비 대여금 이자, 우리가 쓴 돈은 도대체 어디가 적길래, 여러분은 그냥 금융비용 이렇게만 써져 있을 때 2주 이자라고 안 되고 220억 올릴 때, 그러면 이 금융비용에는 이자 뭐 다 포함된 개념이네. 2주비라고 안 해놨어요. 근데 신길치는 구분을 해놨단 말입니다. 금융비용 이자라고 돼 있고 신길치는 2주비 이자, 사업비 이자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770억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발표하기 전까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소문에 의하면 300억이랍니다. 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요게 220억이고 그게 300억이다. 아까 신길치라고 비교해보니까 얼추 맞을 것 같잖아요. 그때 안 잡아놓고 요거다. 규모로 봤을 때 요게 330억이었을 때 우리는 220억이었으니 요게 430억이니까 요것도 한 300억 되겠다. 얼른 따지면 맞을 것 같죠. 근데 300억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부과되면 비례율이 얼마가 떨어집니까? 얼마가 떨어집니까? 종전재산 얼마라고요? 1020, 아까 1250억이면 이게 뭐야? 25% 이상 떨어집니까? 각자 계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5억 가진 사람은 2억을 1억 2,500 됩니까? 4억짜리가 한 1억 냅니까? 더 추가로? 추가 분담금을 제가 소문을 듣고 나서 끔찍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설명 못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직 하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장난이 발생하는지를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조합들이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이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현장이 어디냐면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나서 어떤 사업장에 보면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시공사 앞에 가서 막 그 소유자들이나 분양자들이 막 데모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게 이제 계약이 전형적으로 잘못된 계약 때문에 그 짓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공사를 하면, 자, 미리 돈 주고 공사시킵니까? 아니면 이만큼 했으니까 기성 달라고 옵니까? 보통은 내가 공사를 시킨다 누구한테, 요만큼 공사했으니까 기성 얼마 주세요 청구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죠. 후불로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딱 돈 주고 야 네가 알아서 공사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불로 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거예요. 공사비가 이런 순서대로 나가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건물로 말하면 하고 받아가고 하니까 뒤에 나갈 돈이 훨씬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시공사가 부도났다. 여러분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얼씨구나 저 새끼 진짜 나한테 돈 못 받겠구나. 나는 시공사 받기가 편하죠. 공사를 많이 올라간 자녀 공사를 많이 남았는데 내가 줄 돈은 원래 계약했던 돈에서 얼마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벌써 돈이 이만큼 나갔는데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공사가 남은 돈이 쥐꼬리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시공사 앞에 가서 데모하게 됩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정부가 우리 구제해달래요. 정부가 지들이 계약하는데 복이나 했어요? 뭘 했어요? 이해가시죠?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났을 때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계약이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돈을 땡겨주면, 시공사가 중간에 무너지면 조합원들 오갈 데가 없습니다. 돈 받아본 놈은 따로 있고 남은 공사비는 창창하게 남았는데 공사는 이만큼밖에 안 됐고 시공사 앞에가 데모하는 것이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런 계약으로 엮여 있는 데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옛날에는 왜 옛날 조합들은 사업비 대여금 이자라는 게 없었냐? 여러분 시공사에서 처음에 왔을 때 시공사 제안서를 보시면 무이자 사업비 대여를 우리는 얼마 해주겠다 막 약속을 하죠. 그렇잖아요. 조합 운영 경비 월 얼마씩 대주고 어떤 경비는 내가 무이자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무이자 폭이 뭐 1200억이다. 뭐 1100억이다 이렇게 제안서를 갖고 들어와요. 이 돈은 내가 여러분한테 사업하는 동안 빌려드릴게요. 무이자로. 이자 안 받고. 왜요? 여러분들은 관리 처분이 끝나야만이, 그 전에 설계도 하고 철거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관리 처분이 끝나야만이 비로소 돈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관리처분이 끝나야만이 일반 분양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쓸 돈이 여러분한테 없단 말입니다. 돈을 안 내니까.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들은 다 돈을 걷어서 해요. 조합원들이. 여러분은 땅만 딸랑 놓고 돈을 안 내요. 거꾸로 오히려 외상이라고 다 자기들 돈인 줄을 모르고 거꾸로 막 무조건 이주하다고 이상하게 바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대부분의 제안을 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걸 무이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이자 지원파가 얼마나 주겠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서 원래 잡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뻔히 아니까 내가 재개발 재건축 참여하려면 여기까지 내가 무이자로 줄게요. 나 믿고 나랑 계약합시다. 이런 제안들을 하고 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계약서 잘 보십시오. 슬그머니 이 무이자가 관리처분 계획 끝나면 금융기관으로 바꿔서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막 나와요. 잘 보시면 지금 정확히 아까 계약서를 좀 있으면 달라 했는데 안 봐서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게 여러분 조합이 아니라 여러분 조합판 하나를 보면서 제가 항목을 설명드려야 되고 그런데 옛날 구조합들은 어떻게 했느냐 과거의 조합들 2009년 이전 조합들요 상비 이자라는 게 없어요. 이주 이자 없어요. 각자 내기 때문에 공동사업비로 잡을 수가 없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4만 오면 아까 선납도 할인 못 해주는데 그때 내는 놈을 할인했지만 미리 내버린 놈들은 못해요. 그거 어떻게 계산 그것까지 해주려면 아주 피곤해요. 종전평가에 많았던 사람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싹 사갖고 그냥 분양해주는 게 더 낫고 그러면 계산이 되지만 날짜 수 계산해서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것까지 배려하기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주 비자를 공동으로 부담을 안 시킨다고요 원래. 그런데 맨 처음에 빌려주겠다는 돈이 여러분들 슬그머니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 야 은행을 대시 소개해 줍니다. 야 은행으로 전환을 시켜버린다 말입니다. 시공사가 지가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이 또 내려요 그 돈을. 그러니까 잠깐 브릿지로 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계속 빌렸었거든요. 원래 제한대로. 근데 그 부분을 조합의 임원들이 보고 막아줬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면 너 말이 틀리잖아. 못해 공계약 때. 네 제한서 넣을 때는 이주비를 이거 무이자로 준다며. 그럼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왜 너고 거래해야 되는데 네가 이 정도 조건을 해주니까 우리는 했고 누구는 은행에 돈 빌릴 줄 모르냐 이렇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만약에 코가 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하고 그럴 리가 없고요. 코가 끼었다고 한다면 할 말을 못합니다. 홍명맹이 소리 낸단 말입니다. 코가 끼면. 그래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왜 옛날 조합들은 그게 없느냐. 자 무이자 이주비 아니 무이자 사업 지원비 약속 지키고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집행 순서가 있습니다. 대여금 연체이자 대개 연체이자를 먼저 집행합니다. 여기 1순위 2순위가 대여금 세 번째가 공사비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들어오는 순서가 들어왔을 때 채권의 충당 순서 집행 순서예요.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내가 빌려준 시공사 입장에 보면 야마 지금까지 빌려간 거 있잖아. 그거보다 갚아. 공사는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기성 마저 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대여금 이자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낸 돈을 지가 빌려준 돈부터 먼저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비 받아가는 거예요. 집행 순서가. 그런데 요새 여러분 계약서는 재밌게 돼 있습니다. 요새 그 사업비 대여금 이자가 왜 나오는가를 봤으나 이해가 안 가서요. 옛날 조합들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돼 있느냐. 채권의 충당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계약 때 이렇게 돼 있다가 본계약 때 슬그머니 바뀌는데 이걸 모릅니다. 어떻게 돼 있냐. 공사비 그 다음에 연체이자 대여금. 아니 이렇게 되면 대여금이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자 20% 냈어요. 관리처분 하자마자 일반 분양 수익금 들어왔어요. 다 공사비예요. 그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공사비를 총액만 정해져 있지 언제 얼마 공사비가 이렇게 집행 날짜별로 여러분의 계약서에는 총 사업비를 산정해서 공사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담금 속에는. 그러니까 시기라도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공사비가 여기까지 나가고 넘쳤기 때문에 공사비는 이때 100억, 예를 들어 매달 며칠 100억, 매달 며칠 또 200억 추가 뭐 300억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근데 200억이 들어와버렸다 그러면 100억만 공사비 가져가고 나머지 100억은 요리 갈 거 아니에요. 내지는 요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억이 들어오면 200억도 공사비, 나중에 또 100억이 추가로 들어왔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도금 내니까요. 또 공사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돈은 다 공사비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 나가는 거라서요. 심지어는요. 대여금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주비 이자, 무이자 이주비라고 알고 있는 그놈의 이주비 이자. 이것마저도 분명히 돈은 여러분이 넣은 돈이 시공사와 조합의 공동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그걸 아시죠? 그럼 둘이 도장 찍어서 무조건 인출해요. 근데 이 바보가요. 돈이 여러분한테 들어온 돈이 이 통장으로 분명히 꽂혔음에도 뭐예요? 이게 다 공사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도장은 들고 있는데 지 돈이 기회 아니에요, 이거. 이미 정해져 버렸잖아, 일로 가기로. 1순위가. 그러니까 운영비 이달에 2,500만원 필요합니다. 돈 빌리러 갑니다. 은행 이자 내야 되는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자를 다 냈잖아요. 자,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관리처분계획서에 이자가 220억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분담금 속에 어찌됐든 우리 옆집 아저씨가 내가 내주는 거는 내가 20이 좋아서고 그 속에 있는데 집행 순서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다시 운영비를 이자 낼 때 다시 시공사에 차입을 요청으로 가요. 돈 주세요. 내 돈을 내가지고 내 돈 꼴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제 중학교 동창 중에 못된 새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한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친구들을 불러다 공사를 시키고 지거 어음을 줘요. 지거 어음을 어디 가서 깡을 합니까? 근데 지한테 가면 다시 깡이 됩니다. 똥개 새끼죠. 지가 싼 돈을 지가 먹습니다. 처음부터 깎아주던가 2억짜리 어음을 주고 지가 20% 깡해서 처음부터 8천 주고 기분이나 깨끗하지. 지 어음 지한테 깡하러 오라게. 그 새끼하고 뭐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냈는데 이자도 냈단 말입니다. 매번 근데 여기 가서 이번에 우리 직원 급여 줘야 되니까 운영비 대여권, 이주비 대여권 관리처분계획에서는 항목별로 쭉쭉쭉 정해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은 나눠서 내고 있을 뿐이지 다 냈잖아요. 그럼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대로. 공사비가 70%였으면 전체 사업비 중에 내가 낸 돈의 70%도 공사비만 충당되면 맞단 말인데 나머지는 다른 비용으로 충당이 되면 사업비 대여금 이자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 방식으로 대여금을 먼저 상환해야 돼 있으면 어찌됐든 사업비 이자는 없는 거고요. 이때까지 잠깐 있겠죠. 관리처분 때까지 빌려 쓴 돈. 근데 무이자라고 사기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만 지키면 그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한 돈은 놔두고 나머지만이라도 돈을 빌린 돈부터 먼저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에도 야 빌린 돈은 계속 빌려가. 대신에 내가 공사비나 먼저 주라. 네 돈은 그냥 나중에 갚아도 돼. 어떤 배짱 있는 놈이 그런 장사를 할까요? 조합원들이 하도 바보인 걸 알면 그런 장사가 가능합니다. 왜요? 마지막에 키 갖고 흔들면 되니까. 못 들어갑니다. 난 여러분한테 돈 못 받았어. 내가 빌려준 돈 이자가 얼만데 공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자를 내놔야지. 이자를. 여러분은 지금 그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기분이 좀 약간 상하려고 그러죠? 이미 많이 상해버렸어요. 근데 사연을 알고 나니까 기분이 정말 더럽지 않습니까? 내가 낸 돈이 어떻게 공사비는 근데 언제 어떻게 나가기로 안 돼 있고 다 공사비인 거예요. 먼저 갚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돈은 넣었는데 공사비라네. 공사하고 나서 기성에 따라서 내가 주면 될 일이고 내가 우리 조합원이 낸 돈은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잖아. 설계비도. 그때까지 네가 잠깐 빌려준 거 먼저 가져가. 이제 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자금의 채권의 충당 순서를 이렇게 바꿔놔버리면 내 돈은 다 공사비로 가버리고 명목 구분 없이 다 가버리고 공사비는 선불받아 줬고 얘는 계속 아직 받을 게 있다네. 요거 이자 계속 물으라네. 이게 여러분 또 7.8이나 된다면서요. 뭔 사연입니까 7.8은?
삼성이 혹시 금융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금융업 허가를 받았습니까? 금융업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은행에서는 분명히 빌려온 금리가 있는데 지가 중개해줬으니까 수수료 따먹나요? 왜 7.8 됐습니까? 10일 동안 와서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봐야 될 문제고 도대체 계약서 하나하나부터 보면 금융업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쩐지부터 시작해 봐야 되거든요.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집 짓자라는 놈들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짓을 하는지도 삼성이니까 할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희한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사업비 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 돈 다 어디로 가고? 잠깐만요. 심지어는 예비비까지도 줬는데. 잠깐만요. 예. 그 7.8%라는 게 예. 그 건설회사가 아니고 저희가 그 전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삼성생명에서 그 대여를 받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뭐 요즘에도 3.5%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뭐 비싸가지고 7.8%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상당히 많이 따졌는데 그걸 뭐 바꿔주지는 않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타면 되지 않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몰라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제가 지금 정확한 소리를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해주고 자기가 지급보증 서는 대가로 뭐 몇 프로를 먹는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서 지구개혁 조합원들도 그렇고 그 구조를 제대로 저한테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합원님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에서 일부러 비싼 거 빌려왔다 같은 삼성이라 뭐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죠. 그 얘기는 내가 또 처음 들었거든요. 그거를 상당히 얘기가 이렇게 따질 때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러니까 무슨 기준 같은 거가 있고 뭐 이런 담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유는 어찌됐든 사업비 이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내 돈은 내가 갖고 있는 분담금 관점 계획서에 보면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사업비 중에 있잖아요. 몇 프로. 그러면 결국은 내 돈도 몇 프로는 그 비용으로 주고 나머지는 나머지 사업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채도 줄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집행 순서를 이렇게 해놔버리면 제가 오늘 계약서를 봐서 그래요. 내 돈은 다 공사비로 먼저 가버리고 아까 이런 구조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다 공사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 빚이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희한한 걸 봤어요. 이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추정하신 거지 사실인 건 아닌 거지? 지금 제가 계약서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엊그저께 그 여러분하고 유사한 그 조합거를 봤다고요. 그랬더니 제가 다른 거는 구체적인 이제 대여금을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고요. 공사비가 먼저 충당 순서더라 왜 사업 이자가 나오는지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옛날에 모든 집행 순서는 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연체이자를 제일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대여금이고 나머지가 이걸 가져가요. 공사비를 가져가요. 세 번째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사는 기성이 있어야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버리면 공사비는 계속 선급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비가 언제 얼마가 없더라고요. 계약서에. 단지 집행 순서가 있어요. 총회하고 집행 순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 돈을 다 받아갈 때까지는 전부 공사비가 먼저 선납 처리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여러분 계약서에는 구분이 되어 있고요. 몇 월 며칠 그 지정 시기들이 있고 근데 그 돈도 공사비만 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분담금이라는 게 사업비 전체를 갖고 여러분이 분담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시공비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끼리 관리 처분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들어가면 변해버리더라. 다 공사비로 가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관리 처분을 믿고 공사계약한 거 아니겠어요? 관리 처분대로 될 줄 알고. 근데 관리 처분 계획에 그러면 사업비를 안 잡았으면 받지 말아야죠. 안 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 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매번 설명해도 답답하고 조합원들이 결국 포기를 해버리던데 여러분도 알아서 포기하시려고 포기하시고 앞으로 싸우시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충격이 좀 커서 앞으로 추정되는 부담금이 너무 커서 아마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일인데
이렇게 되십니다. 그 정화 변경안은 제가 써놨지만 법 48조 4항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 50조를 보면 주택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추가 분담금이 나오려면 관리처분 계획에 사업비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금융비용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220억 속에 그걸로 퉁쳐. 근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사업비자야라고. 그리고 참고로 정비사업비 추산액이라고 돼 있는 그 총괄적인 사업 비용 테이블 짜는 거는 말은 정비업체가 짜는 걸로 돼 있지만 시공사에 짜줍니다. 그 부분만큼 시공사가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고 누굴 자리보고 발표한다 그거 보고 넉넉히 최악의 경우로 잡아서 그래 놓고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도 잡아놓는 겁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근데 엉뚱한데 그것도 닦아 썼다 그러고 갑자기 사업 이자를 잡았기 때문에 잡는다 그러고 금융비용에 들어가 있죠. 다른 데하고 말표이 다르거든요. 이 집 이자만 금융이냐 네가 빌려온 돈도 금융 아니냐 그러면 220으로 퉁치자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아까 2주 이자만 계산해 봤더니 때려 죽여도 220은 안 나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사업비 이자라고 해서 다시 갖고 나오면 주택을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면 이 공급 조건이 바뀌기 위해서 공급 조건이라는 뭡니까?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분양계약서를 썼잖아요. 근데 모든 조합에 추가 분담금 내는 놈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관리처분만 쓱 변경해갖고 추가 분담금 떨굽니다. 계약서는 옛날 거 들고 있어요. 옛날 거에는 지가 5개 분양받았다고 돼 있는데 추가 분담금을 5천만 원을 더 냈어요. 근데 계약서는 5억짜리 갖고 와 듣기래요. 그냥 내다봐야 뜯긴 돈이에요. 왜요? 공급 조건이 안 바뀌었거든요. 분양계약서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싸우시려면 법 60조에는 60조에는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부담 주체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조합입니다. 그런데 아까 관리처분계에 있어서 짠 놈이 누굽니까? 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개별 분양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연체급수 다 냈죠? 냈으면 연체한 사람은 연체자 냈을 것이고 선납한 사람은 선납 할인 받았을 것이고 선납 할인 안 해줬어요? 뭐예요? 그? 아무튼 희한하네요. 그런데 해줬다잖아요. 어찌됐든 계약서에 있으면 다 모든 계약에 선납이나 연체는 다 규정이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분양계약서 안 봤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정비사업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1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조합이 부담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비용을 조달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개인별 정비사업비의 분담 내역 도시정비법 24조 3항 9호입니다. 조합은 총의결의 사항입니다. 대신에 주택의 공급을 바꾸려면 공급 조건을 바꾸려면 48조 4항의 50조에 의해서 50조 1항에 의해서 관리처분을 변경해서 주택 공급 조건을 바꿔야죠. 관리처분을 변경해야 되니까 관리처분 변경을 통해서 개인별 분담 내역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러면 추가 분담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관리처분 계획 변경이 필요하겠잖아요. 조합이. 변경안이 올라오면 여러분이 의결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의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결하는데 항의되었습니다. 왜? OS들이 가서 활약이 뛰어나니까요.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해줍니다. 지가 찍는 내용이 뭘 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듣기 하려면 관리처분 변경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듣기 안 합니다. 입주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해줍니다. 이번에도 해임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입주 못합니다.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헷갈리신 분들이지만 관리처분 변경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분양계약서까지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왜요?
억울한 일이 생기냐? 이거 변경 안 해놓으면 지는 5,500을 냈는데 5억짜리 등기하고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취득세를 5억밖에 안 냈기 때문에 이건 취득세도 안 냅니다. 그냥 내다봐야 나가는 돈입니다. 골 때리는 일입니다. 이 바닥에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식을 보면 다주택인 사람은 여기다 베이스를 놓고 양도세 냅니다. 미칠 일이죠. 분명히 돈은 더 냈는데 흔적도 없는 돈입니다. 희한한 일이 정비업체에 있습니다. 요 부분으로 설명을 좀 보충을 드리면 조합이 정비사업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그 비용의 전환을 조합은 총회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얘가 지금 신길 11구역의 가장 큰 고민은 현 집행부의 고민은 뭐냐? 관리처분 계획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가 현 조합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걸 아시죠? 그런데 관리처분을 하자면 현장 참석도 20% 있어야 골치 아프면 슬그머니 안건 하나를 이상한 안건 넣어갖고 우회적으로 통과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조합과 조합원은 동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조합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자, 새로운 임원이 들어가면 관리처분을 설사 올리라고 합니다. 조합이 채무자니까 아무 노력도 안 했다. 조합을 상대로 뭐 이상한 삼성 법무팀 특히 강하지 않습니까? 100여 명이 넘잖아요. 자,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결시켜줘야 됩니다. 나는 했는데 우리 조합원이 싫어 안 해?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시키니까 계약은 조합장하고 시공사가 한 거니까 아무 짓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전임자가 무슨 짓을 잘못해놨으면 그렇다고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는 또 못해요. 그랬을 때 법률 책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공사하고 올렸는데 여러분이 부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고 만약에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 돼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구조냐? 시공사는 여러분에게 직접 소송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항상 협박만 하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는 있죠. 이기지 못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분은 분양계약서를 이미 가불병 사이에 쓴 분양계약서의 의무는 다 이행을 할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행해 왔잖아요. 다만 시공사가 주장하는 빚이 있다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조합한테 있고 여러분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조합이라는 걸 언제까지 끌고 가시랍니까? 내 집에 들어가 버리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합장이 될 사람은 왕빚쟁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 빚은 아니지만 조합의 채무는 잔뜩 있다 하더라도 조합이 여러분에게 채무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전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조합으로 들여보낼 때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일해다오. 너는 얼마나 재미없는 조합을 되겠냐. 너는 빚쟁이의 대표를 들여보내는 것인데 제발 그 빚을 우리한테는 떠넘기지 말아다오. 저 새끼가 눈치가 보이면 형식적으로는 올려라. 우리가 부결시켜주마. 최소한의 이런 묵시적인 약속은 있어야 여러분이 과거의 조합장들처럼 하수인이 돼서 시키는 대로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설득하거나 속여서라도 여러분에게 빚이 전가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조합은 파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조합 갖고 가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법인과 거래에 있어서는 법인 없어져버리는 고만입니다. 법인의 채무는 상속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인은 상속이라도 하지만. 그래서 법인과 거래할 때 이용하니까 법인의 이사나 대표자들을 연대보증을 시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포복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모자란 놈들이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6월 18일 날 회계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조합장 행정업무 규정 만들어서 임원들한테 연대보증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쓰지 말아라. 조합장은 서라. 조합장 못 받아야 합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어떤 이사는 또 연대보증을 하지 마라. 왜요? 그 멋모르고 연대보증해갖고 소주 한잔 얻어먹고 평생 끌려다니고 여러분한테 못된 짓 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가는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집을 지고 들어가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돈 이제 한 푼도 없을 텐데 조합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운영비라도 뭐라도 줘야 버틸 거 아닙니까? 시공사에 뺏기지 말아라. 저 뭐하면 조합 통장이 아니고 다른 통장에 넣어줄게. 제3의 통장에 넣어줄게. 여기 갖고 써라. 그러면서 버텨봐라.
그런데 입지 지원 이런 거 없습니다. 일반 부장자들 끼어있기 때문에 절대 시공사 입지 지원 못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짓을 했냐? 키를 안 줍니다. 유추권이 있답니다. 지가 돈 못 받았다고. 그런 거, 그래서 각서 쓰면 주겠답니다. 정비사업비는 각서 쓰고 받는 게 아니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또 조합원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버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버텨낼 수 있을지. 힐을 안 주면 힙박스 바꾸고 저 같으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꺼봅니다. 저기 못 올라가게. 그것도 조합장이 와서 끕니다. 시공사가 시키고 이삿짐 못 올리게. 각서 쓰는 것만 이삿짐 올려주겠답니다. 앞으로 그런 양아치 짓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궁박이나 경솔, 무게감을 이용해서 받은 것은 무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돈 내고 막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버티다 한 사람 버티다 한 사람 무너지면 또 다 들어갑니다. 소송할래도 저 같으면 키를 부셔버리고 제가 그냥 키 바꾸고 들어갈 거예요. 그 키박스 끝까지 20만 원 좋은 거 사잖아요. 오히려 그놈이 소송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일일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안내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에서 조합이 빚쟁이지 내가 너한테 왜 빚쟁이냐라는 그런 구분만 좀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고 지금처럼 이렇게 뭉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가 분담금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를 좀 드린 겁니다.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관 변경안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한 2달을 또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새로 임원진 구성하실 때 그 중차대한 숙제를 지금 해임총회는 좀 소극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아무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지금 조합에서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그대로 까자니 한 방에 가게 생겼고, 그래서 참 특이합니다. 해임총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까 기록을 또 여러 개 얘기했는데 또 생각나네요. 해임총회 지금까지 하면서 가처분이 안 들어온 조합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있는 자리가 자기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있자니 내일 모레 할 일은 여러분한테 추가 부담을 통보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처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 저 사람들 가처분이 안 들어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소송 안 들어옵니다. 왜요? 자리 시켜서 뭐 하려고 내일 모레 여러분한테 욕먹을 때 뻔한데, 울고 싶은 놈 뺨을 정확히 때려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는 주문은 뭐냐면, 조합장만 내겨놓고 우리는 자진 다 가면 안 되겠나, 조합장 살려놓으면 안 되겠나. 왜요? 조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완전한 쿠데타가 일어나면 우리가 다 깜빡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위험을 감지했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지키고 있자니 여러분한테 추가 부담을 고지해야 되는데,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한 사람만 내겨놓자. 근데 그 자리를 조합장이랍니다. 조합장은 데리고 가면 어떻게